5.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살고 있다. 그가 워낙 읽는 솜씨가 훌륭하기 때문에 청중이 많이 모여들어 주위를 둘러싼다. 그는 읽다가 가장 기묘한 대목에 이르면 문득 소리를 멈춘다. 그러면 청중이 다음 대목이 궁금해 서로 다투어 돈을 던진다. 조수 3. 지문. 아침부터 빈집의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무사하셨군요. 책방 주인은 조인서를 보자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잠을 설쳤는지 김유아는 눈이 다 괭했다. 그는 한사코 집안으로는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잘 계시는지 봤으니 가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조인서가 급히 갓가옷을 챙겨들고 쫓아가니 김유아는 벌써 동네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알 필요도 없고 알았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그 얘긴 그만둡시다. 그러나 조인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기가 약한 새책방 주인이 지고 말았다. 김요한은 새책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고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소문으로는 제삿밥을 먹을 수 없는 죄인의 제삿날이라 혼백이 된 그 아내가 지금도 빈집에 살면서 남편의 제사상을 차려주려고 아궁이에 불을 뗀다 합디다. 제삿밥을 먹을 수 없는 죄인이라니. 새책점 주인은 바깥에 귀를 대어보고는 소리를 낮춰 말했다. 빈집의 옛 주인은 몰래 영모를 꾸미다 발각돼 참수됐어요. 4월 20일에는 그 반역 죄인의 제삿날이군. 빈집은 범상치 않은 내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집의 내막을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사건으로 폐가가 된 게로군. 아닙니다. 임금께서 용모를 미연에 막는데 큰 공을 세운 충신에게 그 집을 하사하셨어요. 집을 하사받은 충신이 바로 이무영 대감이지요. 소홀의 조정정치는 잘 모르는 시골 선비도 그 사건의 전말은 들은 일이 있었다. 이무영 대감은 김우식 일당이 반란을 도모하려 하자 그 기밀을 탐지하고 임금에게 첩보를 재빨리 알려 재상까지 오른 희대의 인물이었다. 조인서는 비로소 유현당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임대감은 새 주인이 되자 자비를 베풀어 죄인 집안의 여자들과 노비까지 거둬주었어요. 헌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요. 누가 말인가?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새 주인은 죄인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헌데 여자는 요물이라더니 죄인의 아내는 오히려 주인을 유혹해 임대감의 첩실이 됐답니다. 요망한 첩은 안방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안 열쇠를 소나기에 지고는 재산을 몰래 빼돌렸지요. 그것도 모자라 성균관 유생이었던 임대감의 아들까지 꿰어내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어요. 임대감의 부인께서는 충격을 받아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임대감께서는 낙심한 나머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지요. 무서운 일이구나. 헌데 임대감의 아드님은 어찌 되었나? 실성했다고도 하고 유리걸식하며 떠돈다고도 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고도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무성해요. 총망받던 인재였는데 임대감께서 몹시 낙심하셨답니다. 몹쓸 첩은 어찌 됐나? 죗값을 받아 고약한 병으로 죽었다지요.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치 않다고 천벌을 받았다고 했죠. 헌데 빈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정작 그 계집이 죽은 뒤였어요. 김유아는 마치 눈앞에서 무얼 보기라도 한 듯 몸을 떨었다.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지난 일을 잊어가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나타나다니 뭐가 말인가? 철물전에 걸려있던 죄인의 목 말입니다. 형이 집행됐을 때 그자의 목이 종로 철물전에 내걸려 있었어요. 전시가 끝나는 대로 과천관하에서 철거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철통 같은 보안에도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끝내 찾지 못하고 관하에서도 쉬쉬했는데 언제부턴가 그자의 목이 빈집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장대에 매달린 옛 주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헝겊했다느니 우물 안에서 죄인의 얼굴이 나타났다느니 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들이 떠나고 폐가가 됐어요. 게다가 해마다 4월 20일에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연기가 피어오르니 흉흉한 소문이 혹여 나라님의 귀에라도 들어갈까 마을 유지들은 보통 노심초사했던 게 아니에요. 규리 어른이 누구 짓인지 알아내려 자객을 빈집에 보낸 일도 있지요. 헌데 빈집에 들어간 자객마저 행방을 알 길 없어졌어요. 그 뒤론 누구 할 것 없이 빈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선생님, 짐을 싸서 흉가에서 나오세요.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내드릴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서 지내세요. 고맙지만 지금 거처가 마음이 편하네. 조인선은 넌지시 넘겨짚으며 물었다. 도망친 노비는 잡혔나? 죄인의 딸 말일세. 그 아이를 어찌하십니까? 김유한이 놀라 물었다. 조인선은 노인집에서 본 초상화 이야기를 했다. 그 난리를 겪고 살아남은 건 그 아이뿐이지요. 아직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조인선은 초상화 속 소녀가 어쩐지 붙잡히지 않기를 바랐다. 추노꾼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무사히 도망치기를 바랐다. 며칠 뒤 조인선은 계심에게 들렀다. 계심은 평소에는 잘 타지 않던 가야금을 꺼내 줄을 골랐다. 맑고 유려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계심의 가야금 선율은 마디가 맺히고 끊어지며 거칠기까지 했다. 유연한 명조줄이 철심보다 강하다더니 얼굴에 마마자국 얽은 계집이 가야금 12줄로 험한 하류판에서 살아남았지요. 손으로는 물타듯 12줄 현을 오가면서 계심은 낱말하듯 얘기했다. 독한 가야금줄을 다루다 보니 손 마디마디 딱딱한 옹이가 박혔죠. 그제야 계심의 손끝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이 보였다. 헌데 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죠? 가야금 소리에 넋을 잃고 있던 조인선은 계심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계심은 손으로 현란하게 현을 뜯고 튕기면서도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유연당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규리 어른 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신중하게 처신하셔야겠어요. 규리 어른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빈집에서 나오세요. 나중엔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 몰라요. 그 집엔 귀신 따윈 없어. 누군가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데는 까닭이 있을 거요. 그걸 알아야겠어. 빈집에 피어올리는 연기는 접근금지 표시예요. 가야금 소리는 휘몰이 장단으로 이어지며 절정에 이르렀다. 조인선은 장단에 휘말려 들며 현기증을 느꼈다. 조인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다. 한기가 나고 으슬으슬 춥다 싶더니 밤사이 열이 오르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혼자 냉방에서 먹지 못하고 병과 씨름하다 급기야는 혼수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의식이 들었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동안 누군가 그를 돌봐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열이 떨어져 정신이 들어보니 낯선 화로에 죽이 끓고 있었다. 최린이 돌아왔군. 조인선은 반가웠다. 죽을 한 사발 비우자 땀이 버쩍 났고 다시 한숨 푹 자고 나니 일어날 기운이 생겼다. 그 사이 화로는 없어지고 따뜻한 죽그릇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 몸이 좀 낫자 조인선은 죽그릇을 들고 최린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최린은 아직 강화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최린의 집에서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인서가 헬스칸 얼굴로 불쑥 찾아와 횡설수설하자 가뜩이나 조인서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에 겁을 먹고 있던 집안 여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린의 형제들마저 그를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집을 나서는데 행랑채에 하간이 빤 할멈이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다. 조인서가 할멈에게 물었다. 오늘이 며칠인가? 초여세지요. 그가 앓고 있던 사이 엿새가 훌쩍 지나간 것이다. 헌데 죽사발을 진물 낀 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던 행랑 할멈은 앙상한 갈기손으로 빈 그릇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인연이 시방 헛것을 보지 않았다면 유현당 마님댁 그릇이 분명한디. 끼니마다 이사발에 밥을 뻗으니 잘못 알아볼 리 없지. 최린의 집을 나온 조인선은 잠시 망설였다. 셋째 업자나 계심이 다녀갔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아직 종로까지 나갈 기력이 없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런데 섬돌의 낯익은 신발 한 짝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백탑 아래서 최린과 술을 마시던 날 밤 풀숲에서 잃어버린 왼쪽 신발이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신발을 대체 누가 섬돌이에 갖다 놓은 것일까? 진창에 빠졌던 신발은 깨끗해지고 앞코와 밑창은 솜씨 좋게 수선돼 있었다. 그런데 신발만 돌려준 게 아니었다. 마루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을 조심스레 살피는데 뒷표지에서 희미한 먹물 자국이 눈에 띄었다. 조인선은 급히 안경을 찾았었다. 책 뒷장에 찍힌 나이대 같은 흐릿한 자국은 지문이었다. 지문의 주인은 손가락이 가늘고 그 끝이 둥글었다. 지문은 아이나 여인의 것이었다. 조인선은 책에 찍힌 단서에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을 대보았다. 황금 비늘. 고구려 평원한 때 한 패간이 소금 장수로 변장해 방방곡곡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장사 미사에게 얻어들은 설화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명성황의 노래나 효자의 미담뿐만 아니라 떠도는 소문이나 괴담도 놓치지 않았다. 패간이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나무더미가 저절로 움직이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중마놀이나 하고 얼음이나 지칠 나이에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 안쓰럽기도 해서 패가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다. 검게 그은 시골 아이는 낯선 소금 장수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다. 그러나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소금 장수가 풀어놓은 이야기 보따리는 고집센 아이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평양성의 장관이나 왕의 사냥 행렬을 얘기해 줄 때 아이는 걸음을 늦추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을을 내려오는 동안 어린 나무꾼과 친해진 소금 장수는 아이의 움막에 따라가 묵밥과 감자로 시장길을 채울 수 있었다. 그는 밥값으로 소금을 내놓았다. 소금이 귀한 산골 마을에서 묵밥 한 끼로 소금을 한 대박이나 얻었으니 집안 사람들은 횡재라고 좋아했지만 그 어미 많은 소금 장수를 미심쩍게 여겼다. 그날 밤 주막에 묵으면서 소금 장수는 허리를 다친 아비 대신 사내 아이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오는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 소금 장수의 길을 솔깃하게 한 것은 이뿐만 아니었다. 아이가 두 돌이 막 지났을 무렵 밭둑에 아이를 메어놓고 김을 매던 어미가 젖을 물리러 와보니 혓바닥을 길게 빼물고 늘어진 뱀을 아이가 빙빙 돌리며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나 솔개가 아이를 낚아채려고 달려들었다가 도리어 아이에게 목이 비틀려 그날 저녁상 고기 반찬으로 올려졌다는 신빙성이 낮은 소문도 이 패간은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런데 평양의 위정자들은 패간의 기록 가운데 이 아이에게 주목했다. 중앙에서 정보요원이 마을에 들어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 마을 족장이 관아에 불려갔다. 족장은 급히 마을 원로회의를 소집했다.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장군이나 역적이 된다 했소이다. 평민은 장수가 될 수 없으니 곧 영모의 싹이요. 아이가 힘이 장사니 자라서 역적이 돼 마을에 우환이 있을까 두렵소. 후환을 없애는 수밖에는. 아이 하라비와 아비를 불러 이 결정을 전했다. 역적이 나오면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마을 장정들은 끌려가고 여자들은 잡혀가 욕을 당하는 이치를 늙은 하라비는 알고 있었다. 관의 의심을 받은 이상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다. 노인은 원로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라비는 동요하는 아이 아비를 타일렀다. 아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저 아이를 살리려다 대가 끊기겠다. 집으로 돌아온 하라비와 아비는 아이를 어떻게 죽일지를 놓고 의논했다. 어느 마을에선 아기 장수를 돌로 눌러 죽이려다 상처만 입히고 쉽게 죽지 않아 뒤탈이 컸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하라비와 아비는 단번에 아이를 고통 없이 죽일 방책을 궁리했지만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아이가 뜨거워 돌을 밀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화상만 입고 살아남을 것이니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밖에서 두 사람 얘기를 들은 어미가 아이가 헤엄을 못 치니 돌을 매달아 물에 빠뜨리면 살아나오지 못할 거라고 했다. 두 부자는 아이를 물에 빠뜨리기로 했다. 강에 이르러 어미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이는 힘은 장사여도 6살이 되도록 여태 어미 젖을 떼지 못했던 것이다. 할아비가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모르고 아이는 마지막 젖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천천히 연꽃밭으로 흘러갔다. 은은한 연꽃 향기가 두 모자를 감쌌다. 마침내 할아비와 아비가 아이를 돌에 매달아 강에 던졌다. 아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며 어미가 말했다. 아들은 또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무엇으로도 다시 얻을 수 없어요. 어미는 물에 뛰어들더니 굽이치는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손자와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할아비가 넋이 나간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 마을의 원로가 가나에 아이가 죽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의심 많은 관에서는 아이의 시신을 가져오라고 했다. 마을 원로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물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밤사이 내린 비에 물이 불어나 어미 신짝 한 짝만 찾았을 뿐 아기 장수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한편 물속으로 뛰어든 어미는 품에서 칼을 꺼내 돌을 달아맨 줄을 끊고 아들을 구했다. 치마 속에 숨겨온 수련잎으로 위장한 어미는 아이를 안고 수련밭 속에 숨어들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날이 저물면서 후두두 후두두 연잎에 빗방울이 듣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졌다. 어둠은 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빗소리는 도망치는 발소리를 지웠다.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 신발을 잃었지만 어미는 맨발이 찢기는 것도 모르고 아들의 손을 잡고 달렸다. 어미는 속으로 외쳤다. 일어나지도 않은 죄에 벌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설사 나리님이라도 이 애가 커서 무엇이 될지는 몰라. 하느님도 모르시지. 그런데도 먼 훗날에 얘가 반역자가 될지 모른다는 누명을 씌우는 법은 따를 수 없어. 도망치던 두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바가지탈을 쓰고 노는 광대패를 만났다. 어머니는 탈 속에 아이의 얼굴을 숨길 수 있겠다 싶어 광대들에게 밥과 빨래를 해주며 패거리에 끼었다. 아이는 광대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었다. 아이의 자질을 눈여겨본 패 우두머리가 어미에게 아이를 광대로 키우면 크게 되겠다며 아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어미는 그날 밤 광대들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몰래 아이를 데리고 무리를 빠져나와 달아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달아날 수 있을까? 어미는 시리에 차 중얼거렸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지친 어미를 달래려 광대패에서 배운 바보 흉내를 냈다. 허리를 구붓하게 휘고는 다리를 절며 동냥하는 흉내를 냈다. 어미는 울다 말고 웃었다. 그러다 문득 살길이 떠올랐다. 도망치지 않고도 탈바가지에 얼굴을 감추지 않고도 두 모자가 민가에 스며들어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바보라는 탈이면 그 속에 내 힘을 숨길 수 있을 게다. 우리도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게다. 그 사이 왕궁에서는 공주가 태어났다. 난상 끝에 왕비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도 못하고 산후풍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주는 태자 수업을 받는 오빠와 떨어져 계모와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다. 외톨이 공주에게 언제부턴가 귀울음이 생겼다. 어이는 공주가 세상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몹시 화를 내며 어이를 궁에서 쫓아버렸다. 의원이 세상에 없는 소리라고 한 것은 종소리였다. 어머니 기일에 절에 갔다가 공주는 이 종소리를 처음 들었다. 종소리가 들리면 공주는 크게 울었다. 왕은 역정이 나서 장안에서 제일 가는 바보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딸을 을렀다. 그러나 공주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공주는 울면서 속으로 외쳤다.
바보 따위한테 시집 가느니 혼자 살겠어. 그러는 사이 공주는 16살이 되었다. 존재만으로도 눈부신 16살이었다.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종소리가 울릴 때 마음으로 듣는 법을 깨달았다. 들리지 않게 마음속으로 우는 법을 배웠다. 숲으로 나가 말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소리 없이 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왕은 딸의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사냥 행차에 나섰다. 이번 사냥 행차 말미에는 특별한 연회가 열리게 돼 있었다. 공주와 왕족인 갑강고시 아들의 약혼식이 예정돼 있었다. 사냥대회 내내 청년의 눈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말을 달리는 아름다운 공주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대부호인 고시 가문에서는 진기한 사내 진미를 준비하고 음식과 춤으로 잔치 분위기를 돋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모두들 뱃놀이를 나갔다. 무희들도 배를 따라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저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그런데 공주가 약혼자에게 절벽을 가리켰다. 아찔하게 깎아지른 절벽에 붉은 참꽃이 피어 있었다. 공주가 약혼자에게 그 꽃을 꺾어 달라고 했다. 배 안의 시선이 일제히 고시에게 모이며 시끌벅적하던 자중이 조용해졌다.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공연히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면 공주는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상대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청은 부탁이 아니지. 공주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청년은 생각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쾌활하게 말했다. 절벽을 올라 꽃을 꺾어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는 노인은 사실은 절벽을 잘 타는 수염 달린 야생암소였다고 하더군요. 청년의 재치 있는 거절에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 그러나 공주는 웃지 않았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공주의 귀에는 다시 종소리가 들렸다. 종소리가 공주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지금 헤매는 것은 너를 찾으려는 노력의 증거란다. 공주는 결혼식 때 입을 홀레복을 마쳤고 첫날 밤에 맞을 신방을 꾸몄다. 결혼식 전날 밤 공주는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보석함을 열었다. 오색 빛깔의 보석이 아라리 박힌 팔찌들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공주는 팔찌를 꺼내 끼워 보았다. 팔찌를 낀 공주의 팔목은 더욱 희고 눈부셨다. 그런데 공주는 팔찌를 팔뚝으로 쑥 밀어 올렸다. 8개의 오색 팔찌를 감쪽같이 팔뚝에 감추고 난 공주는 옷을 갈아입고 몰래 궁을 빠져나왔다. 날이 밝았을 때 공주는 이미 성을 벗어났다. 결혼식 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궁에서 일어난 혼란엔 아랑곳 없이 그 시각 공주는 인적 없는 호젓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아침 이슬에 공주의 발목은 흠뻑 젖어 있었다. 계곡을 따라 걷던 공주는 폭포수 옆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었다. 공주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밤새 걸었으므로 물소리는 어느새 자장가가 되어 공주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가까이에서 인기척이 났다. 공주는 몸을 감춘 채 바깥 동정을 살폈다. 한 나무꾼이 느릅나무를 패고 있었다. 나무꾼의 뒤를 밟아 산을 내려가면 인가가 나오리라 생각하니 공주는 나무꾼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나무를 한지맞아 젊은이는 옷을 훌훌 벗고 폭포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주는 사내의 알몸을 처음 본 터라 놀라 얼굴을 붉히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는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 살짝 눈을 떠보니 세찬 폭포수가 사내의 다부진 어깨에 부서지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햇살이 폭포수에 내리비치자 공작이 꽁지깃을 활짝 펼친 것처럼 무지개가 피어났다. 그런데 폭포 속에서 순간 황금빛이 반짝였다 사라졌다. 청년이 움직일 때마다 비밀스러운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의 찬란한 파편이 공주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무엇일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은.
그런데 폭포수에 멱을 감고 난 청년은 누더기를 걸쳐 입더니 이상하게도 덤불 속으로 들어가 뒹굴었다. 얼마 뒤 밖으로 나온 이는 좀 전에 광채나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건부를 뒤집어 쓴 촌뜨기였다. 어느새 어깨가 구부정해진 촌뜨기는 나무찜을 어깨에 짊어지더니 산을 내려갔다. 공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다. 인가가 가까워질수록 촌뜨기는 한쪽 다리를 점점 심하게 절뚝거렸다. 공주는 젊은이가 왜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을 누더기와 건불, 바보스러운 몸짓으로 숨기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은 한 초막에 들어서더니 짐을 마당에 부려놓았다. 노파가 밥상을 내오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정담을 나누며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 숯가마에서 숯을 꺼내 망태기에 담아 저작거리로 나갔다. 숯장수가 절뚝거리며 거리에 나타나자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개구쟁이들은 숯장수를 따라다니며 짓궂게 노래를 불렀다. 평강공주님은 온달에게 몰래 시집 가놓고 밤마다 온달을 안고 간대요. 숫장수는 귀찮은 듯 코올리개들에게 건성으로 작대기를 휘둘렀지만 때리지 않는 걸 뻔히 아는 듯 멀리 도망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숯망태기를 진 온달이 곱사등이 춤을 추며 손님을 부르자 길 가던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공주는 비로소 아버지가 시집 보냈다고 울렀던 장안의 제일 가는 바보를 직접 보게 되었다. 그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저작거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사람을 찾는 방을 벽에 붙였다.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공주 평강이었다. 평강은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와 혼자 청년의 움막을 찾아갔다. 집에서는 노파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는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눈먼 여인이 나그네를 경계하며 대답했다. 이 늙은이는 눈이 어두워 잘 볼 수는 없지만 냄새로 사람을 알아보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향기가 나는군요. 귀하신 분이 빈대와 이가 들끓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인들 머물 수 있겠습니까? 소원하다 마시고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쫓기는 신세입니다. 숨겨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공주는 노파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나무 껍질처럼 마르고 거친 손이 섬섬옥수에서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이 늙은이는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지만 손으로 사리를 분간합니다. 일을 해보지 않은 고운 손이군요. 남을 죽으로 끼니를 잇는 촌 늙은이가 무엇으로 귀한 분의 조석을 짓겠습니까? 그때 순망탱이를 지은 아들이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을 한쪽으로 불렀다. 어머니는 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말했다. 빨리 도망쳐라. 무슨 일인데요? 첩자가 분명해. 누가요? 웬 여인이 찾아와 쫓기는 몸이라며 숨겨달라는구나. 헌데 팔뚝에서 딱딱한 쇠가 잡히더구나. 칼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게다가 고운 손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더구나. 말고삐를 잡은 손이다. 보통 여자가 아니야. 곱상한 용모에 칼을 감춘 여자라면 너도 짐작할 게다. 어서 도망쳐라. 어머니도 같이 가요. 내 걱정일랑 마라. 눈먼 늙은이를 이제 어떻게 하겠니? 어머니를 두고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어요. 아들은 우선 여자가 숨긴 칼부터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가롯을 내주고 여자에게 갈아입으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누더기 가롯과 씻을물을 들고 손님에게 갔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오늘 하룻밤만 묵고 내일 일찍 떠나세요. 갈아입을 옷과 씻을 물을 가져왔어요. 온달은 문틈으로 여자가 칼을 어디다 감추는지 엿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온달이 본 것은 칼이 아니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결치는 여인의 가슴이었다. 공주는 부드러운 옷을 벗고 마와 칡으로 짠 거친 옷으로 갈아입었다. 여자의 팔뚝에서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온달은 무언지 알아보지 못했다. 눈부신 알몸을 본 온달은 가슴에 칼을 맞은 듯 쓰라렸다. 정신이 돌아온 온달은 화를 내며 거칠게 낯선 여자를 밖으로 내쫓았다. 온달은 왜 자기가 화가 났는지 알지 못했다.
아들이 마음은 본디 착하나 사리분별을 할 줄 모르니 부디 이 노파를 불쌍히 여겨 소운히 생각지 마시고 좋은 거처를 찾아가세요.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공주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온달의 운막 옆에 있는 마국간에서 밤을 지샜다. 마국간에는 눈먼 말이 있었다. 전쟁터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길에 버려진 것을 온달이 끌고 와 어머니를 위해 길들인 말이었다. 어머니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갈 때 냄새로 길을 안내하고 물짐을 지어 나르는 충직한 말이었다. 평강이 나타나면서 두 모자가 단란하게 살던 운막은 평온히 깨졌다. 낯선 손님이 마국간에 머무는 것을 안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몸을 피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온달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온달이 마국간으로 가보니 여자와 말 둘 다 사라지고 없었다.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니 멀지 않은 곳에서 귀에 익은 말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말이 콧김을 내뿜는 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우렁찼다. 온달은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갈기와 털이 잘 비껴진 말이 바람을 가르며 들판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공주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말을 달리고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말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을 넘었다. 저 여자 속셈이 뭘까? 나를 염탐하러 온 첩자일까? 아니면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여우일까? 어느 쪽이든 내 목숨을 내놔야 하기는 마찬가지지. 나무를 해 마을로 내려오던 온달은 들에서 공주와 마주쳤다. 온달이 못 본 척하고 지나치려 하자 평강이 앞을 가로막았다. 온달이 이번엔 개울로 건너가려 하자 평강은 징검다리를 막아섰다. 온달은 공주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그만 바보 흉내를 잊어버렸다. 왜 길을 막는 거요?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길을 열려는 거예요. 요사한 여우로구나. 그 길이 궁금하지 않아요? 온달은 정신이 아득했다. 그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여자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 난 덫에 걸렸어. 온달이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어떤 요사한 술수를 써서 눈먼 말을 부리는지는 모르나 내 말에서 내려라. 공주는 말에서 내려 온달에게 다가갔다. 온달님, 내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져보세요. 공주는 온달의 손을 끌어당겨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에 대보게 했다. 당신은 내 부드러운 손등만 보았지 거친 손바닥은 보지 못했어요. 난 말을 달릴 때 손싸개를 하지 않아요. 말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나보다 힘이 세지만 나만큼 말을 다루진 못해요. 지금은 비록 늙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한때는 전장을 달리고 가파른 계곡을 오르고 세찬 강물을 건너던 용맹한 말이 틀림없어요. 시력을 잃고 좁은 마곡간에 갇혀 지내면서 소심해진 거예요. 요 며칠 동안 들판에 나와 신선한 풀을 뜯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면서 잃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공주는 말에 오르더니 멍하니 서 있던 온달의 손을 잡아 마리로 끌어올렸다. 자, 올라타요. 온달은 무엇에 홀린 듯 평강의 손에 끌려 말에 올랐다. 공주가 말고삐를 잡아당기자 말은 두 사람을 태우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온달은 공주의 손이 끄는 대로 고삐를 늦추고 당겼다. 온달은 귀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바람을 가르며 꿈속을 달리고 있었다. 마치 공주를 태운 말이 된 것처럼 바람결을 느끼며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온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들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다. 온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이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아무래도 내게 큰 위험이 닥친 것 같구나. 어서 떠나라. 더 늦기 전에 도망쳐라. 그러나 아들은 그날 밤도 도망가지 않았다. 도리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국간 주위를 서성거렸다. 다음 날 아침 온달은 폭포수가 있는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찜을 해놓고 여느 때처럼 옷을 벗고 폭포수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이 우거진 동굴 안에서 공주가 엿보는지도 모르고 온달은 세찬 폭포수를 맞으며 깊은 고뇌에 잠겼다. 언제까지 이 바보 짓거리를 하며 살아야 할까?
어릿광대로 늙어 죽느니 차라리 저작거리에 목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하늘이 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온달은 자작나무 가지를 우지끈 부러뜨려 폭포수를 가르며 칼춤을 추었다. 어릴 때 광대패에 있을 때 배운 건무였다. 동굴 안에 숨어 온달을 몰래 지켜보던 공주는 온달의 칼이 폭포수를 가를 때 일어나는 물보라 때문에 그만 옷이 흠뻑 젖고 말았다. 온달이 건물을 추자 다시 몸에 숨어있던 황금빛이 새어나왔다. 공주는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려고 애썼지만 한순간 반짝였다 사라지는 빛은 좀처럼 눈에 잡히지 않았다.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동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온달의 나무칼이 순식간에 동굴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을 향했고 공주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피했다. 어둠 속에서 평강이 나타나자 놀란 것은 오히려 온달이었다. 그는 당황해 동굴가지로 아랫도리를 가렸다. 왜 내 뒤를 밟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목숨이냐? 공주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다. 칼춤이 아름답군요. 춤을 추고 싶어요. 가르쳐 줄래요? 어머니가 여자 눈을 조심하라 했는데 온달은 뒷걸음질 쳤다. 내 비늘은 목숨줄이다.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돼.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인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을 온달은 그때 잊어버렸다. 평강은 이미 온달의 건무에서 받은 영감으로 신명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바닥으로 박자를 맞추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공주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폭포 소리는 어느새 경쾌한 음악이 되었다. 평강은 온달에게 손을 내밀었다. 온달은 평강의 손에 끌려 정신없이 춤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온달이 뽕나무에 매달린 오디를 평강에게 따주었다. 보랏빛 열매가 혓바닥에서 아라리 구르다 톡톡 터졌다. 온달에게 첫 입맞춤은 이렇게 달고 쌉싸름한 맛이었다. 온달은 평강의 팔을 어루만지다 어머니가 칼이라고 의심했던 쇠가 팔찌임을 알았다. 평강은 온달의 어깨에 입맞추다 겨드랑이에 돋아있는 황금 비늘을 보았다. 평강은 비로소 황금빛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동굴의 부드러운 이끼 위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다. 보랏빛 오디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고 폭포수는 찬란하게 물보라쳤다. 그날 밤 온달은 어머니와 함께 평강이 묵고 있는 마구간으로 갔다.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다. 평강은 낙락언덕 기슭에 짐을 풀고 팔찌를 팔아 집과 밭을 마련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의 독선생이 되었다. 온달은 아내의 강도 높은 수업을 소화해내며 애쳐 세웠던 공부 계획을 앞당겼다. 하루는 온달이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천하바보로 소문났는데 당신은 왜 속지 않았소? 바보는 희국광대가 될 수 없으니까요. 평강은 온달에게 동물뼈와 힘줄을 붙여 사정거리가 긴 활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탄력 있는 활시위를 악기현으로 삼아 신금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은 재주가 많군요. 사냥하는 무기를 감미로운 악기로 바꾸는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태자 수업을 받는 오빠와도 떨어져 지냈어요. 계모와 의붓 동생들 사이에서 외톨이로 지내며 내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다 보니 재주란 게 생겼어요. 여보, 이 활이 이제 제 값을 할 때가 왔어요. 낙랑언덕에서 산천제를 지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천제에 앞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사냥하러 평원왕이 행렬을 이끌고 온달 부부가 사는 마을 부근에 왔다. 마을 청년들이 길 안내를 맡아 행사를 도왔는데 온달도 왕의 사냥 행렬에 끼게 되었다. 평원왕은 말없이 숲길을 안내하면서도 적시에 활을 당기고 위기 때마다 조용히 그를 돕는 젊은이에게 눈이 갔다. 다른 때보다 월등히 사냥 성적이 좋은 것도 이 청년의 화살 덕분이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다. 산천제를 마친 뒤 왕은 산천제를 도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기분 좋게 술에 취한 왕은 할솜씨가 뛰어난 마을 젊은이에게 손수 술을 따르며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온달입니다. 온달이라는 이름을 듣자 왕은 우울했다. 장안의 유명한 바보와 이름이 같구나. 사람들은 바보 온달하면 웃을 테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구나. 왕은 바보 이름을 가진 젊은이에게 측근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같은 애비가 또 있을까? 오래전 집 나간 딸아이 생사조차 모른다니.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내가 젊은 후처의 가문이설에 속아 그 아이를 공연히 미워해서 내쫓았다고 하지만 왕은 쓸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내가 그 아이를 낳고 세상을 버렸는데 딸아이는 크면서 꼭 지 어미를 빼다 박았단 말이야. 고집센 것까지 어찌 그리 닮았을까? 그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다네. 왕은 슬퍼도 울 수 없지 않은가. 바보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으름장 놓은 건 미워서가 아니라 먼저 간 아내를 잊지 못해서라는 걸 아이가 알면 성질머리나 부리는 못된 애비를 용서해 줄 텐데. 소인이 그 온달입니다. 뭐라? 왕은 취기를 걷어내려고 눈에 힘을 주며 젊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딸이 지금 문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은 술이 확 달아났다.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그때 죽은 아내의 현신처럼 평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유령을 본 듯 한동안 어리나갔다가 마침내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볼을 비볐다. 그러나 상봉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두 부녀는 다시 옛날처럼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딸을 곁에 두고 싶었지만 딸은 지아비가 있는 민가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왜요? 평민을 사이로 둔 게 그리도 아버지 채신을 구기는 일인가요? 이 자리가 그리 만만해 보이느냐? 작은 구실만 줘도 밖에선 치고 들어오고 안에선 등에 칼을 꽂는 게 이 자리다. 게다가 지금 나라 안팎이 다 어수선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남편을 사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강은 고집을 한풀 꺾고 평양성 근방으로 이사해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다. 옛 약혼자 고씨가 다시 평강주의를 맴돌기 시작한 것은 이즈음이었다. 그는 평강이 궁에 오는 날이면 사람들 눈을 피해 만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평강은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결혼식 날 아침 신부가 사라진 뒤 이 왕족은 평탄치 않은 마음의 길을 걸어왔다.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고 평민과 결혼한 평강을 다시 만난 뒤 고씨는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복잡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는 비밀리에 온달의 뒷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온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해 여름 고구려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논밭에 메뚜기 떼까지 창궐하면서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었다. 고구려를 노리고 있던 북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요동지방에 쳐들어왔다. 평원왕은 전쟁터로 나가며 온달에게 칼을 내주었다. 널 부마로 받아들이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내 진가를 보여줘라. 평원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들에 나가 적군과 맞서 싸웠다. 온달은 선봉장으로 나서 용감히 적진을 뚫었고 그 기세를 몰아 고구려군은 크게 이겼다. 왕은 온달을 사이로 공표하고 궁으로 불러들여 백년 손님 대우를 해주었다. 평민으로 장수에 오른 온달은 이제 고구려 소년들에게는 꿈이 되었다. 마국간지기 주몽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소년들은 온달에게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족들은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기 취급을 했던 온달이 높은 벼슬에 오르자 왕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평원왕은 온달을 통해 민심을 얻어 귀족들이 농간하려는 왕권을 고추세우려 했다. 귀족들은 그런 의중을 읽고 왕을 견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온달은 정치권의 회오리 속에 휘말려 들었다. 온달은 왕궁이나 벼슬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했다. 무엇보다 사관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온달이 아기장수라고 상부에 보고해
온달을 죽을 위기에 몰리게 했던 예전의 그 소금 장수였다. 은밀히 온달을 내사하고 있던 갑간 고씨에게 온달의 정체를 캐는 중요한 단서를 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관이었다. 온달에게서 무언가 미심쩍은 점을 감지한 사관은 온달이 없을 때 집을 몰래 찾아갔다가 예전에 그가 폐관으로 백두산 자락을 사찰할 때 묵밥과 감자를 대접해준 아기 장수의 어머니와 맞닥뜨렸다. 온달의 어머니가 눈먼 노파 행세를 하고 있지만 볼 건 다 보고 있음을 사관은 알아차렸다. 자신의 의심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관은 전율을 느꼈다. 달아난 아기 장수가 바보로 위장해 숨어 살다가 가출한 평강을 만나 결혼해 대형의 벼슬에 오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온달은 평양성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즉위했다. 갑간고씨는 그동안 내사해왔던 자료를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막 왕에 오른 권력자의 불안을 건드리는데 영모만한 호재는 없었다. 영양왕은 내사 문건을 보고 표적 수사임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온달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고 화근이 될 게 분명했다. 영양왕은 장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왕이 바뀌는 혼란을 틈타 이번에는 신라가 쳐들어왔다. 관군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적군은 파죽지세로 밀려왔다. 그 와중에도 귀족들은 주도권을 쥐려고 이전투구를 벌였다. 관군은 흩어지고 자구책으로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자신이 표적이 된 내사의 기류를 읽고 있던 온달은 왕이 내린 지기를 사양하고 의병을 이끌고 백이종군했다. 온달의 의병대가 승전을 거듭하자 다른 지역 의병대들과 선을 잃은 관군들이 속속 온달 휘하에 들어왔다. 온달 부대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이 기회에 신라를 뺏긴 고구려의 옛땅과 백성을 찾아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온달 장군의 이름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바보라는 애칭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온달이 적진을 종횡무진 누비는 사이 관군은 뒤늦게 대열을 정비하고 온달의 의병대를 따라 적을 뒤쫓았다. 한편 온달의 의병대가 민심을 크게 얻자 권위가 실추된 조정은 온달의 명성에 불안을 느꼈다. 온달은 도망친 아기 장수로 왕의 자리를 넘보고 공주와 결혼했으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갑간고씨의 상소는 조정의 불안에 불을 붙였다. 성문과 저작거리마다 의병대는 정규군이 아니니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방이 나붙었다. 군대를 해산하려던 온달은 조정에서 그를 역적으로 몰려 한다는 첩보를 들었다. 온달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정을 원망하고 있던 민심은 온달에게 희망을 걸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불사신으로 불려온 온달은 관에서 검거령이 내리자 오히려 전설이 되었다. 온달의 참모들은 이참에 궁으로 쳐들어가 민심을 잃은 조정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건설하자고 장군을 설득했다. 온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평강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은 꿈이 있었다.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힘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바보로 숨어 살 때 폭포 속에서 목도를 휘두르며 설사 저작거리에 목이 달리는 한이 있어도 하늘이 준 운명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다. 그의 목숨을 살려낸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온달은 알고 싶었다. 검거령이 오히려 온달이 민심을 얻는 기폭제가 되자 조정에서는 온달이 거사를 하면 필시 왕족인 평강이 여왕에 추대되리라 판단했다. 그래서 온달과 반역을 도모한 죄로 평강을 감옥에 가두었다. 온달은 눈보라치는 전장에서 평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온달은 그와 평강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길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관군사령관은 평강의 옛 약혼자 고씨였다. 온달은 고씨에게 함께 적진을 공격하자는 협공작전을 제안했다. 온달은 고씨에게 자신의 급소를 알려주었다. 작전에 성공하면 그가 두 손을 번쩍 들 테니 자객을 숨겨두었다가 겨드랑이에 숨은 황금 비늘을 명중시키라고 했다. 온달의 편지를 받은 고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온달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가 대적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사내였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평강이 벼랑에 핀 참꽃을 꺾어달라고 했던 이유를 고시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온달의 사랑에 견줄 수 없었다. 전쟁 와중에 민심 위반을 만회해줄 희생자를 찾느라 광기에 휩싸인 조정을 상대로 평강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옛 약혼자 역시 찾을 수 없었다. 감옥에 있던 평강은 꿈에 종소리를 들었다. 종소리가 퍼질 때마다 황금비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튀었다. 평강이 감옥에서 듣고 있던 종소리의 눈부신 파편들이 전장에 서 있던 온달의 가슴에 날아가 박혔다. 전쟁이 끝났다. 온달이 관군에게 사살됐다는 소문이 나돌자 나라에서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온달 장군이 적의 화살을 맞고 순국했다고 발표했다. 또 온달을 대장군으로 추서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다. 장례식 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온달이 가는 마지막 길을 뒤따랐다. 평강이 갇혀있는 감옥 앞에 이르자 온달의 관을 진 상역군들이 발을 멈췄다. 장군의 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례 인파가 감옥으로 몰려가 평강을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민심에 놀란 조정에서는 평강을 방면했다. 평강은 남편의 관에 다가가 옷소매에서 마지막 남은 팔찌를 빼 온달의 팔에 끼워주었다. 평강은 남편에게 입맞추었다. 내 사랑, 바보, 잘 가요. 비로소 온달의 관이 움직였다. 6. 한 남자가 종로 담배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읽어주는 소설을 듣다가 작품 속 영웅이 시리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문 채 칼로 소설 읽는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덕무. 집주인. 조인선은 병에서 회복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평화를 잃었다. 댄잎 바스락대는 소리에도 숨을 죽였고 새 날개짓에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신발을 신거나 솜돌에 올라설 때, 마룻바닥을 짚거나 문을 열 때 조인선은 보이지 않는 발자국과 지문의 감촉을 느꼈다. 하루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깼다.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허락 없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왔느냐. 조인선은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기다리고 있던 이가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소. 기다렸다고? 누구를 기다렸단 말이냐? 그것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내가 아플 때 죽을 쏘어주고 보살펴준 이를 기다리고 있었소. 누가 마음대로 이 집에서 살라 했느냐? 집주인과 계약했소. 계약서도 받아놓았소. 헛된 계약을 했구나. 누구도 내 허락 없인 이 집에 살 수 없어. 어찌하면 그대 허락을 받을 수 있겠소. 이 집에 사는 대가를 지불해라. 시간을 줄 수 있겠소. 선생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신 나를 가르쳐 주겠소. 보이지 않는 이의 제안에 조인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게 시를 가르쳐 주시겠소. 목소리는 좀 누그러졌다. 좋소.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내일 통금 종소리가 울린 후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처럼 건너방에서 수업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았소.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더니 곧 잠잠해졌다. 건너방 서재는 깊은 정적에 잠겼다. 다음날 날이 밝자 조인선은 다시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행랑채와 사당, 광과 골방, 안채는 물론이고 다락이며 벽장까지 이잡듯 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자취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는 머리끝이 쭈뼛 서서 작은 단서라도 잡으려고 석회 훑듯 들추고 뒤졌다. 서울에 와 정 안 되면 양반집 교동의 독선생 자리라도 얻으려 했는데 결국 귀신의 글선생 노릇을 하게 됐군. 그는 비로소 교류와 내게 한 일을 후회했다. 그날 밤 종로에서 통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조인선은 불을 끄고 건너방을 향해 앉아 제자를 기다렸다. 이윽고 건너방에서 문소리가 났다. 제자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저를 받으십시오. 종이로 바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절을 한 뒤 보이지 않는 이와 마주 앉았다. 첫날 그는 시경을 강의했다. 공자는 좋은 편집인이기도 했어요. 전에 내려오는 3,000여 편의 시 가운데 300여 편을 골라냈지요. 공자에겐 취사 선택에 척도가 있었어요. 즐겁지만 음탕하지 않고 슬프지만 상처 주지 않는 노래가 그 기준이었어요. 수업에 열중하다 보니 신압으로 두려움도 거쳤다. 의외로 귀신은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선생의 주석에 갇히지 않고 시에 보이지 않는 행간을 읽는 재주가 있었다. 조인선은 오히려 수업을 하면서 시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는 준비한 수업 내용과는 다르게 시를 해석하고 있었다. 중국 고대의 시정잡배들이 불렀던 유행가가 시간이 흘러 조선의 한 선비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경 300편은 놀랍게도 남녀 사랑을 노래하는 시정시들로 넘쳐났다. 조인선은 치기자라를 읊다 건너방 제자의 감수성이 닫힌 문 이쪽의 선생을 향해 칡과 가위톱처럼 조심스럽게 덩굴가지를 뻗으며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칡덩굴은 점점 물이 오르며 서재와 문방을 감고 돌며 싱그러운 푸른 잎들을 피워냈다. 그의 상상은 칡덩굴을 따라 한없이 뻗어나갔다. 공자가 꿈꾸었던 사회는 남녀의 이끌림처럼 순수하고 거짓없는 세상은 아니었을까 하고 조인선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비껴가는 동안 수업이 끝나고 제자는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조인선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등잔불을 켜고 숨을 죽인 채 서재문을 열었다. 책상 밑에 놓아둔 방석에는 앉았던 자국이 없었다. 누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다. 하루는 제자가 돌아간 뒤 등잔불을 켜려고 보니 기름이 떨어지고 없었다. 손을 더듬어 건너방 문을 열었다. 어둠 속으로 들어서다 그는 멈칫했다. 뜻밖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등잔불을 켰을 때는 맡을 수 없었던 그윽하고 은은한 잔향이 서재를 감돌았다. 불을 켰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훈기가 공기 속을 떠돌고 있었다. 누가 다녀갔어. 그는 여운에 잠겨 한참이나 말없이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다. 여름 짝짓기철이 되면서 대밭에 둥지를 튼 새들은 부쩍 깃털에 윤이 났다. 화려한 장식깃을 단 수컷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새벽이면 멱을 감는 새들로 연못이 비좁을 지경이었다. 피고 지는 꽃들과 지저귀는 새들로 빈집은 활기에 넘쳤다. 수업이 끝나고 제자가 돌아간 뒤 여느 때처럼 조인선은 등잔불을 켜고 건너방 서재문을 열었다. 등불을 비추는데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반드르르 윤이 나는 가늘고 검은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은 분명 그의 것이 아니었다. 조인선은 머리카락을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새책점에 들렀다가 모처럼 번역 원고료를 받은 조인선은 계심에게 들렀다. 차를 따르며 계심이 입을 열었다. 그새 야위고 해스케지셨군요. 조인선은 번역하느라 밤을 새웠다고 변명했다. 여자에겐 직감이 있어요. 몸은 야위였어도 열기에 차 있군요. 얼굴은 아름다워지고 눈은 꿈을 꾸고 있어요. 기생은 손님을 유혹하는 기술이 무의식 중에도 작동해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니 몸에 밴 생존 감각이죠. 남녀 관계는 강렬한 대신 끝내는 파국을 맞죠. 파국이 없으면 어느 한쪽이 사라지기 전에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과는 이런 관계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가 남녀 관계 그 이상이길 바라면 안 될까요? 소녀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우리는 벗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조인선은 여우전설을 떠올렸다. 말해서는 안 되는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여우가 외계의 여우로 변하는 섬뜩한 전설 말이다.
진실을 발설하는 순간 전설 속 사내는 사랑을 잃었다. 조인서가 일어서려는데 계심이 책을 내밀었다. 틈틈이 쓴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수업이 끝난 뒤 조인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었다. 보름달이 비치는 밤, 유현당은 이제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세계로 변했다. 달빛은 신비로운 음악으로 집을 에워쌌다. 달빛이 가야금의 섬세한 현이라면 유현당은 현이 울리는 소리에 공명하는 가야금 몸체 같았다. 달빛이 대숲을 스치자 바람 소리가 울렸고 연못 수면에 닿자 파문이 번졌다. 달빛 아래를 거닐다 보니 어느새 그도 달빛의 조율에 공명하는 악기 몸체처럼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에 비춰 계심의 소설을 읽었다. 그러나 눈부신 은색의 아래서 읽는 계심의 소설은 그의 기대를 빗나갔다.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인서는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느꼈다. 소설 속 귀신은 조인서가 날개 죽지 않아 알을 감추듯 세상의 눈으로부터 숨겨야 하는 비밀의 뇌관을 은근히 건드렸던 것이다. 계심은 무엇을 눈치챘을까? 뭘 아는 걸까? 그는 계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계심은 대체 누굴까? 무언가 읽어내려는 계심의 눈빛은 책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까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책 속에 그녀의 눈빛이 숨어있기라도 한 듯 책을 읽는 내내 조인서는 숨소리를 죽였다. 등꽃 흐드러지게 피다. 한선비가 숲에서 비를 만났다. 비 피할 때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등나무 덩굴이 눈에 들어왔다. 연보랏빛 등꽃에 빗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다. 선비는 등나무 덩굴 아래로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의 등나무 줄기가 휘감아 올라간 소나무 뒤로 사리대가 은폐돼 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산속에 인가가 있는 게 의아했지만 잠시 비를 긋고 가려고 선비는 인기척을 냈다. 그러나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선비는 이상히 여기고 쌀이대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곳은 작은 동굴이었다. 입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할 만큼 좁았지만 안은 의외로 넓고 아늑했다. 고개에서 갑자기 비를 만나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소낙비가 그치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선비는 동굴 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을 향해 정중히 부탁했다. 그러나 안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선비는 동굴 입구에서 구부리고 앉아 비를 피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깨보니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좀처럼 그칠 태세가 아니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에서 한기가 나고 낮부터 쫄쫄 굶은 터라 배가 고프다 못해 쓰라릴 지경이었다. 선비는 다시 보이지 않는 동굴 주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네보았다. 산에서 비를 만나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비가 그치면 곧 나가려 했으나 장대비가 쏟아지니 송구스럽지만 더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어둠 속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그것은 여자 목소리였다. 이곳은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암자입니다. 동굴 입구에 머물다 비가 그치는 대로 바로 돌아가십시오. 잔뜩 위험 있게 말하려 했지만 사실은 울음이 쏟아지는 것을 꾹 참고 있는 목소리여서 선비는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선비는 낯선 나그네를 경계하는 주인들을 안심시키고 싶어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며 글을 읽는 선비며 처자가 있는 가장이라며 어떻게 해서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주인들은 여전히 그에게 경계를 푸는 것 같지 않았다. 배에서 꼬르륵대는 바람에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 죽치고 앉아 있자니 적적하기도 해서 선비는 주인의 경계를 누그러뜨릴 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암자 주인들이 그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 기척을 느낀 선비는 마음속 얘기까지 털어놓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밖은 칠흑처럼 캄캄해지고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다. 그가 얘기를 하는 동안 불빛이 밝아지고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한 비구니가 죽그릇을 들고 나왔다. 산중이라 대접할 게 없어 나물죽을 끓였습니다.
나그네는 배가 몹시 고프던 참이라 사양하지 않고 개 눈 감추듯 뚝딱 달게 먹었다. 비구니는 선비에게 차를 대접하고 화롯불을 가져와 옷을 말리게 해주었다. 선비가 배를 끊어 살해하려 했지만 비구니는 받지 않았다. 스님은 공양을 안 하십니까? 비구니는 이미 공양했다고 대답했지만 선비는 비구니가 자기 몫을 양보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암자에서 스님 혼자 수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같이 계시는 스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가셨는데 오늘이 돌아오시기로 한 날입니다. 그러나 비는 좀처럼 그칠 태세가 아니었다. 선비는 화롯가에서 몸을 말리다 다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산중은 밤이 더욱 깊어지고 밖에는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동굴 안은 독경 소리와 차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고 바깥 폭풍 외에도 아랑곳 없이 아늑하고 따뜻했다. 젖은 옷이 마르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풀리자 이번에는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묘령의 여인이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 암거하는 까닭이 무언지 궁금해졌던 것이다. 비구니의 행동거지가 기품이 있고 말씨는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는 짐작이 들자 속내가 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구니는 선비에게 경계심을 푼 듯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부모님을 여인 뒤 우연히 스님들을 만나 불가에 몸을 의탁하게 됐다고 했다. 비로소 선비는 불빛에 비친 비구니의 얼굴을 엿보았다. 설핏 웃을 때 비구니의 얼굴에 보루물이 살짝 패였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하군요. 그대가 한없이 낯익은 까닭이 무엇이오? 오늘 비를 만나 길을 잃은 일은 우연이 아닌 듯하오.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하늘이 이리로 이끈 것 같소. 말해봐요.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이 아니오. 당신은 어두운 동굴에 감춰두기엔 너무나 아름답소. 소승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수도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바로 떠나시고 다시는 이곳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 수 없는 말이군요. 이렇게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내 진심을 받아준다면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소. 나도 그대와 부모님의 명복을 함께 빌겠소. 그러나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더 이곳에 지체할 수 없소. 지금 당장 여길 떠나 저 폭풍우 치는 밖으로 나가겠소. 비구니는 대답이 없었다. 선비는 일어나 보찜을 메고 동굴을 박차고 나가려 했다. 쌀이대를 걷자 세찬 바람에 아찔한 등꽃 향기가 동굴 안으로 들이치며 촛불이 꺼졌다. 날이 깨서 폭풍우 속을 헤매는데 소녀가 어찌 평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비구니는 무의식 중에 자기를 소녀라고 했다. 그것은 세속의 인연을 끊지 못한 반증이었다. 선비는 어둠 속으로 손을 더듬어 비구니를 끌어안았다. 선비가 비구니를 어루만지자 어느 순간 비구니의 볼에 살짝 보루물이 파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에겐 우물이 세 군데 있어. 첫 번째 우물은 수줍은 듯 요염하고 두 번째 우물은 냉랭한 듯 뜨겁고 세 번째 우물은 밀어내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구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우물물은 생전 처음 먹어보. 이튿날 아침이었다. 거짓말처럼 날이 화창하게 개고 햇살이 눈부셨다. 비로소 동굴 안의 전경이 선비의 눈에 들어왔다. 암자 가운데 고졸한 석상에 앉아있고 그 아래 향로와 촛대가 놓여 있었다. 비구니는 벌써 일어나 아침을 짓고 있었다. 선비는 다시 혼자서 아침을 먹었다. 길을 떠나며 선비는 서울에서 일을 보고 보름 뒤 돌아와 비구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총총히 암자를 떠났다. 서울에 간 친구는 가까운 친구에게 비구니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천한 비구니와 하룻밤 잔 걸 뭘 그리 마음에 두나. 선비는 비로소 아내와 처가의 시선을 돌아보게 되었다. 뜨내기 비구니를 집에 데려갔을 때 그가 받게 될 냉랭한 시선을 생각하자 선비는 풀이 죽었다. 더구나 오래 병치레를 하고 있는 아내와 병고 안으로 지쳐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채신이 서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 형편을 본 뒤 때를 봐서 비구니를 데려가도 늦지 않겠다 싶어 그는 암자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선비는 비구니와 한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러던 선비는 길에서 비를 만났다.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집 처마 밑에서 한 여인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고 있었다. 종들이 초롱을 들고 주인을 맞으러 밖으로 나왔다. 선비는 초롱에 비친 소녀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빗물이 맺힌 속눈썹과 눈방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선비는 나이 지긋한 유모를 보내 소녀가 혼자서 어디 가는지 물어보게 했다. 소녀는 50리 떨어진 외가에 가는 길이라 했다. 눈치가 밝은 유모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채고 소녀에게 그의 집에서 비를 긋고 가라고 청했다. 소녀는 비가 그치면 곧 떠나겠다며 신세를 지기로 했다. 선비는 방을 덮이고 여종을 보내 시중을 들게 하고 저녁상을 준비시켰다. 그러나 비는 그칠 태세가 아니었다. 사흘 밤낮을 멈추지 않고 내렸다. 결국 곧 떠나겠다고 했던 소녀는 사흘을 선비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선비는 소녀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 몸을 의탁하러 가는 길이라는 사연을 들었다. 비가 그치고 소녀가 떠나려 하자 선비는 가마를 준비시키고 유모를 딸려 소녀의 외가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가마가 그날 밤 다시 돌아왔을 때 선비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소녀의 외가엔 김찬판 댁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없다는 것이었다. 소녀는 선비 집에 머물며 서울의 외가 주소지로 편지를 썼다. 선비는 소녀가 쓴 글씨체와 단정한 문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편지 심부름꾼이 서울로 간 사이 선비가 사람들 눈을 피해 소녀의 거처로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은 글과 시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아내를 병으로 여인 뒤 외롭게 지내고 있던 선비는 우아하고 세련된 김찬판댁 외손녀를 만나 첫사랑을 하듯 달뜨게 되었다. 편지를 받은 소녀의 외삼촌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말을 타고 달려온 참이었다. 소녀가 어머니의 유물을 꺼내자 외삼촌은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내가 크면서 내 어머니와 판박이처럼 닮았구나. 그날 선비는 소녀의 외삼촌으로부터 소녀의 집안이 사화에 연루돼 집안 남자들이 몰살되는 와중에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를 데리고 도망쳤는데 소식이 끊겨 생사를 몰라 애를 태워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소녀는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양부모 손에 키워졌으나 형제들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외가를 찾아 나섰다가 선비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과 해우하게 된 것이었다. 그 사이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소녀의 집안도 복권돼 몰수됐던 집과 재산도 되찾았다고 했다. 막상 소녀가 서울로 떠나게 되자 선비는 슬픔을 누를 수 없었다. 선비는 소녀의 집안에 청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을 안 일가 친척이 중매를 보내 소녀의 외가에 정식으로 청혼을 했다. 소녀가 이미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데다 선비가 소녀의 재산 대부분을 외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의외로 어렵지 않게 혼인이 성사되었다. 소녀를 보살펴준 선비의 의리가 두 집안을 맺은 명분이 되었다. 마침내 혼례를 마치고 선비가 신방에 들었다.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는 신랑의 손이 떨려 화촉 불빛이 흔들렸다. 넘늘거리는 촛불이 신부의 얼굴을 비쳤다. 신부는 섬뜩하도록 아름다웠다. 오늘 같은 날이 오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신부의 얼굴에 홀려 신랑이 속삭였다. 데리러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야 지키셨군요. 말을 할 때 신부의 얼굴에 보루물이 살짝 패었다. 신랑은 재혼이었지만 초혼 때보다 더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 신부 뒤에서 원삼고름을 푸는데 도무지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치마끈을 더듬어 당긴다는 것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적상고름을 당기는 바람에 끈과 고름이 엉키고 말았다. 문 밖에서 문풍지를 뚫고 훔쳐보는 안악과 아이들 웃음소리가 신랑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신부의 버선을 발에서 뽑아보니 하얀 맨발이 조각한 것처럼 흠 하나 없이 매끈했다. 그것은 발뿐이 아니었다.
불을 끄고 이부자리에 들어가 신부의 몸을 어루만지는데 피부는 흉터 하나 없이 비단결처럼 고왔다. 선비는 긴장해서 비 오듯 땀을 흘렸다. 새벽닭이 우울즈음에나 신부의 몸에서 떨어졌는데 아내의 피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 끈적거림 없이 매끈하고 서늘했다. 밤 내내 애를 썼는데도 다 채워주지 못한 구석이 있는 듯해 그는 안절부절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녀가 자란 생가에서 신접살림을 하기를 원했다. 선비는 부양해야 할 부모가 없었고 전처에서 난 아이들은 이미 성원한 터여서 아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고향집은 장남에게 맡기고 짐을 훌훌 털고 선비는 새 아내를 따라 서울에 눌러앉았다. 하루는 선비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선비가 그 사이 몰라보게 마르고 수척해진 모습에 놀랐다. 자네 어디 아픈가? 아프긴 난 요즘 날아갈 것 같아.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밤일에 너무 정욕을 쏟는 게 아닌가. 얼마나 깨가 쏟아지기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서야 잠이 든다네.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도 몸을 좀 생각해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친구들도 선비 아내의 단아하고 우아한 자태를 보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네가 소식을 끊고 사는 이유를 알만하네. 명문가의 아름다운 아내와 고강대시를 한꺼번에 차지한 선비를 두고 질시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선비는 이런저런 모임에 점점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고 친지 친구들과도 왕래가 뜸해졌다. 그는 이제 학문에도 뜻이 없었다. 낮에도 수시로 아내의 처소로 건너가 있곤 했다. 바깥 출입을 않다 보니 그는 점점 세상과 소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허겁지겁 선비를 찾았다. 오늘 저자에 나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선비가 심드렁하게 되물었다. 이댁 고명따님이 재작년 겨울 저작거리에서 얼어 죽은 걸 본 사람이 있답니다. 당치 않게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안채에 있는 마님은 이댁 따님이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따님 행세를 하고 있답니다. 웬 허튼 소리냐. 만중이라고 예전에 이대감 댁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놈을 어찌해서 만났는데 길에서 얼어 죽은 아가씨 얼굴을 직접 봤답니다. 그런데 당시 아가씨는 임신을 해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답니다. 땅에 얼어 파묻지 못하고 양아치들이 거적에 싸서 포구에 갖다 버렸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의 말을 엿듣고 있는 듯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당장 가서 해괴한 소리를 한 만중이란 놈을 잡아오너라. 그러나 예전 이 대감댁 종은 어디론가 종족을 감춰버렸다. 선비는 아내를 의심한 집사를 해고했다. 아내는 부모님과 오빠의 신주를 집안 사당에 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사당을 찾았다. 때로는 한나절을 사당에서 보내기도 했다. 선비는 억울하게 눈을 감은 처가의 내력을 알았으므로 아내가 안쓰러웠다. 한 번은 아내를 찾으러 사당에 가는데 슬픔에 젖은 아내의 뒷모습이 선연하다 못해 섬뜩해 차마 부르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날 밤도 선비는 힘을 다쓰고 기력을 거의 잃을 즈음에야 아내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기진맥진한 채 자리에 누웠는데 아내의 살결은 여전히 아무도 범하지 않은 듯 매끄러웠다. 선비가 몸이 뜨거운 탓인지 아내는 오히려 서늘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쳤다. 선비가 막 잠이 들었는가 싶은데 아내가 불렀다. 서방님, 주무십니까? 아니, 왜 자지 않고? 선비가 선잠에서 어렴풋이 깨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빗소리가 시원합니다. 아니, 왜 일어나? 아내는 무얼 몸에 두를 생각도 않고 방문을 밀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내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선비는 몸이 노곤해 여전히 자리에 누운 채 지긋한 눈으로 아내의 어깨와 엉덩이 곡선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아내는 마루로 나가는가 싶더니 맨발로 마당으로 내려섰다. 어디 가는 거요? 선비가 윗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장대비에 꽃송이가 떨어졌네요. 밖은 칠흑처럼 깜깜한데 아내의 알몸은 달빛처럼 교교했다. 아내는 빗속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아내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진 선비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웃으며 맨발로 진흙탕이 된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다. 아내는 등나무 꽃가지를 꺾어 그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꽃송아리들을 주워 깔깔거리며 그에게 흩뿌렸다. 이리 와요. 아내가 빗속에서 그에게 손짓을 했다. 왜 그러는 거요? 선비는 차마 맨발로 나가지는 못하고 엉거주춤 문턱을 밟고 선 채 물었다. 왜 그러는지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 묻혀버렸다. 대체 어디 가는 거요? 선비는 놀라 마당으로 뛰어내려갔다. 그새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빗소리에 묻혀 아내의 웃음소리 같은 등꽃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다. 마당과 사당, 뒷뜰을 헤매며 찾았지만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를 맞고 헤맨 탓으로 선비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앓았다. 열이 내리고 돌처럼 씹히는 바빌망정 목으로 넘길 수 있게 되자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비는 예전에 하룻밤을 묵었던 암자를 찾아갔다. 한나절을 헤맨 끝에 동굴 암자를 찾아냈다. 동굴에서는 예전처럼 차 끓이는 향이 났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비구니들이 차를 끓이다 낯선 손님을 경계하며 일어났다. 선비는 합장을 한 뒤 몇 해 전 비를 만나 길을 잃고 이 암자에 들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동굴을 지켰던 비구니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날이셨군요. 나이 지긋한 비구니가 쌀쌀하게 말했다. 마을에 시주하러 내려갔다가 폭우에 발이 묶여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날 이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신 분이 날이시군요. 그 아이 배가 점점 불러와 수상히 여기고 문초했더니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비구니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바로 내 짝이구나 하며 몹시 혼낸 뒤 내쫓았습니다. 그 뒤 다신 그 애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예전에 해고한 집사를 다시 불렀다. 집사와 함께 임신한 여인의 시신을 강에 내다 버렸다는 양아치를 수소문해 찾아다녔다. 마침내 문제의 사내를 찾아냈다. 애를 뵌 웬 비구니가 소인구역에 와서 구걸을 하길래 욕을 하고 쫓아버렸습죠. 헌데 그날 밤 우라지게 추웠어요. 머리맡에 놓아둔 물그릇이 꽝꽝 얼어 터졌으니까요. 이튿날 재수없게도 비구니가 뒷골목에서 얼어 죽었습디다. 우리 양아치 가운데 노래 잘하는 영감이 있었는데 글쎄 그 영감이 시신을 보고 애기씨 하며 우는 겝니다. 영감이 모시던 때 따님이라며 꺼이꺼이 울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종살이 했던 대가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생가사가 갈렸어야 옛 주인을 다시 만나니 어찌 섭지 않겠느냐고 슬피 울어 끝내 우리도 따라 울었습죠. 얼어 죽은 시신이라 몸이 펴지지 않아 웅크리고 앉은 채로 가마떼기에 쌌습니다. 혹하니라 땅이 꽁꽁 얼어 묻을 수도 없어서 땅에 내다 버렸습죠. 종살이 했다는 영감은 지금 어디 있나?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닙지요. 양아치는 시신을 내다 버렸다는 강가에 선비를 데려다 주었다. 선비는 살해하고 양아치를 돌려보냈다. 선비는 그 뒤 강기슭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선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석양의 한 사내가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성이는 광경이 지나는 나그네나 사공에게 이따금 목격될 뿐이었다. 이야기꾼 전기수. 조선시대에는 전기수란 직업이 있었습니다. 전기수의 뜻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주는 노인이라는 의미로 소설을 읽어주는 낭독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꾼 전기수는 장터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양반집을 방문해서 읽어주었습니다. 전국의 큰 시장에는 전기수들이 많이 있었으며 서울의 경우 종로, 보신각, 인사동, 낙원동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야기를 즐기는 양반들은 집으로 불러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입에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부터 설화와 역사 이야기,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중국 고전 소설을 같이 읽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이 진행되었을 때 말을 끊고 침묵을 지키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야기를 다시 진행하는 식으로 읽어주곤 했습니다. 전기수는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등장할 만큼 꽤 인기를 누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책을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감나게 감정까지 표현을 했고 기록에 의하면 임경업전을 듣던 청중이 너무 빠져들어서 실제와 구별 못하고 전기수를 살해했다고도 합니다.